마치 밀렸던 숙제를 처리하듯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미사에 등장하셨지요. 마치 이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숙제를 마치겠다는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완전 연소입니다. 사제가 되고 주교, 대주교, 추기경이 되어서도 그는 늘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포옹해줬지요. 아마도 세상은 항상 그런 성직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월요일이었죠. 부활절 다음날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으로 입원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퇴원하시기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거뜬히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5주 만에 퇴원했지요. 게다가 대중 앞에 보이는 모습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코에 튜브를 꽂고 나타나시더니 마지막 부활절 미사에는 그것도 없이 등장했지요. 그렇게 등장했던 것이 20일 정오였고 교황청이 발표한 선종 시각이 21일 오전 7시 45분쯤이니 대략 20시간 정도 후에 돌아가신 것이죠. 사람 목숨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갈린다고들 하지요. 참으로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후에 들려오는 뉴스는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진은 최소 2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절대 안정이 무슨 뜻인지는 모두 아시지요? 교황은 어땠나요? 마치 밀렸던 숙제를 처리하듯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미사에 등장하셨지요.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황은 숙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숙제를 마치겠다는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석이 뉴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완전 연소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 중에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마오라는 가사의 곡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사들과 교황의 자서전을 보면서 교황은 자신의 삶을 완전 연소하면서 서서히 꺼져가던 가톨릭의 불씨를 되살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 라친고 추기경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절에는 신앙교리부 장관이었습니다. 본래 교황청의 2인자라고 불리는 것이 국무원장이지만 라친고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서 그 당시 사실상 2인자로까지 불렸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진보적 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8년 강의실까지 휩쓰는 68혁명을 몸소 겪으면서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지요. 어쨌든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한 2005년 콘클라베에서 그는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재임 기간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가톨릭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요한 바오로 2세는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공산주의도 싫어하셨죠. 러시아, 즉 소련에 핍박받던 폴란드 출신이어서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붕괴를 이끈 장본인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부터 연극 배우를 했고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적인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이 따랐죠. 반면 라친고 추기경, 베네딕토 16세는 천상학자였습니다. 외모부터 조용한 학자풍이었죠. 일상생활 가운데 학자풍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딱딱하다, 엄숙하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인간적인 매력은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적었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런 학자적인 성품이 죽기 전에 교황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황직을 내려놓으면서 열린 콘클라베에서 뽑힌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전임 베네딕토 교황님과는 반대로 취임과 동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베네딕토 16세에 비해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독일 출신 베네딕토 교황은 웃는 것이 뭔가 조금 어색하게 여겨질 정도였는데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웃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초가 많았습니다.
수도회인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 남미 출신의 첫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직위명을 선택한 첫 교황, 처음이 많지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수회부터 볼까요? 예수회는 스페인의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이 1539년에 결성한 수도회입니다. 예수회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미션을 보신 분들 계시지요? 거기 나오는 수도회가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의 시작은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비롯됩니다. 다소 의외지요. 루터는 개신교고 예수회는 가톨릭인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이었습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500년 전 종교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을 집어삼킬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톨릭 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개혁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이 예수회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를 비롯한 계몽주의자, 인문주의자들에게 예수회, 즉 제수이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소설 등에서 예수회는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말 타고 달려와서 이단을 처단하는 종교 재판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이라는 작은 파이를 놓고 개신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에 개척된 신대륙으로 선교 지역을 넓혀간 진취적인 수도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영화 미션을 말씀드렸는데요. 미션의 무대가 남미죠. 예수회는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건너 남미로 갔고 동쪽으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한 최초의 수도회입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중국 청나라 조정에까지 진출했던 마테오 리치 선교사가 예수회 수도자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도 읽으신 분 계시죠? 여기 등장하는 페레이라 신부 등도 예수회 소속으로 그려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회 신학교를 나와 예수회에 입회했는데요. 자서전 희망에서 예수회에 입회하게 된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생활, 선교 정신, 그리고 엄격한 수도 규율이라고 합니다. 예수회는 원래 교황에 대한 충성, 순명이라고 하죠. 이 충성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교황의 군대, 교황의 친위대로까지 불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교황의 경호실 아르헨티나 지부장이 교황이 된 셈이라고나 할까요? 또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 직위명 또한 최초입니다. 교황은 콘클라베에서 선출되면 어떻게 불릴지 스스로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교황은 프란치스코를 직위명으로 골랐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빈자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던 프란치스코는 회심한 이후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성인이지만 그동안 아무도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택한 이는 없었습니다. 바오로, 요한, 베네딕토 등의 이름을 사용한 교황은 많았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23세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앞으로 새로 뽑히는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한다면 돌아가신 현 교황은 프란치스코 1세가 됩니다. 앞서 예수회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회의 정신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보탰습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을 챙겼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그는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성실했지만 늘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교황 역시 학생 때는 방학 때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곤 했답니다. 사제가 되고 주교, 대주교, 추기경이 되어서도 그는 늘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챙겼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교구장 시절에도 주교관 대신에 허름한 숙소에서 지내며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항상 가난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지냈고요. 2013년 콘클라베 당시 추기경단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세상에서 가톨릭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또는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서는 그런 점을 높이 산 것이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재임 중 2016년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전 세계 가톨릭이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교황은 12년 동안 교황청의 기득권을 개혁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소외받았던 소수자, 약자를 챙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에는 슈퍼스타로도 불렸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강론, 항상 미소 짓는 이중톡 할아버지로 대중에게 매우 친근한 교황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교황보다도 소탈했습니다. 역대 교황은 취임하면서 복장부터 바뀌었습니다. 추기경들의 상징은 순교를 상징하는 진홍색 색깔입니다. 반면 교황은 흰색입니다. 보시면 교황은 항상 흰색 옷을 입고 나오죠.
근데 신발은 또 붉은색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십자가도 황금으로 된 십자가로 바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기경 시절부터 쓰던 녹슨 십자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신었던 낡은 검정색 구두를 그대로 착용했습니다. 또한 교황청 내의 전용 숙소를 마다하고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한 후 새 교황 선출을 위해 로마를 찾았을 때 묵었던 방문객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들 영화 콘클라베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기숙사처럼 생긴 집입니다. 그때 머물던 방에서 방만 조금 큰 방으로 바꿨답니다. 여보세요? 저 교황인데요.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일화는 숱합니다. 교황청 교환원부터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던 학생까지 수행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황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죠. 취임 후 첫 미사에 바티칸의 청소부를 초대하고 부활절에는 무슬림 여성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미사 중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연단위를 뛰어다녀도 말리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취임 첫 해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했죠. 슈퍼스타 교황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침체된 가톨릭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교황으로도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교황에 대해서 붉은 교황,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이전까지 교황청 주변에는 교황이 된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요한 바오로 2세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 관행을 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기서 더 나아가 몸소 언행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수정했습니다. 사제들의 어린이 성추행 문제 등 재정적인 오류 등에 대해서 사과했었죠. 교황은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혼모의 자녀, 동성애자 등을 교회가 품는 일에 긍정적이었죠. 특히 본인 스스로 이민자 가정 출신답게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는 항상 내가 무엇라고 그들을 판단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판단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교황 취임 후 첫 방문지는 북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밀입국하는 이탈리아 남부의 람페두사 항구였습니다. 교황은 재정적 부패도 문제이지만 마음의 부패도 문제, 무관심의 세계화가 큰 문제라고 줄곧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사제 서품, 동성혼 허용 등 가톨릭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지요. 교황청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재정 회계 분야였습니다. 바티칸 재정은 매우 베일 속에 가려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취임 직후부터 교황청 재정을 외부의 회계 감사를 맡겼던 교황은 2021년엔 로마 교구도 회계 감사를 하는 등 재정 투명화에 앞장섰습니다. 교황청의 재정과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재정에 관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황청 기득권과 충돌을 빚었고 교황이 임명한 책임자들이 잇따라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마피아도 방문했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를 방문했던 교황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란게타에 대해 악을 숭배하고 공동의 이익을 경시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내내 마피아 암살 기도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비주류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임 이듬해인 2014년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 출신 유흥식 추기경을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죠. 교황의 장례미사는 오늘 26일 엄수됐습니다. 선종 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 인파를 보면서 그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과 희망, 용기를 나눠줬기 때문이겠죠. 지난 23일자 조선일보엔 지난 2014년 방한 당시 교황을 만났던 분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었는데 그날 교황이 날 살렸다는 제목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포옹해줬지요. 아마도 세상은 항상 그런 성직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